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03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103회에 돌입을 했네요. 네. 예, 지금 김양미 기자가 밖에서 사온 커피를 먹고 있는데 이게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지금 잠깐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후배가 선배한테 사주는 거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 있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관성이 지금 직접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인사학과를 매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그죠? 네. 3만 원 이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1930년대에 발견된 태조 이성계 유물 하나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금강산에서 발견된 유물이거든요. 금강산에서 뭐 유물이 나왔다는 얘긴데요. 어떤 유물이에요? 월출봉이죠. 그러니까 해발이 1,580m 되는데 당시에 인부들이 이 산불을 저지하려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산불 저지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네. 공사를 하려다가 우연히 이제 돌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유물이 돌상자에 있었나 봐요. 이제 유식한 말로는 이제 석함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돌상자에 이성계 유물이 있었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부처님이라든지 고승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게 화장 다비식이라고 하는데 버리면 다 이제 신체가 다 탄 다음에는 사리가 보통 이제 생기잖아요. 네.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참된 수행의 증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영물이라고 하고 신앙으로 삼는데 네. 바로 이제 이성계가 불사리들 불교 사리를 잘 모셨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잘 봉안했기 때문에 그 봉안한 그런 모양 갖춤새 그렇죠. 그러니까 장엄구라고 그러죠. 사리 장엄구라고 합니다. 네, 사리 정엄구라고 하면 이성계가 이 사리를 모셔두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갖춰뒀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돌상자 열어보니까 이제 사리를 잘 모시고 겹겹이 이제 사리개를 잘 만들고 뭐 백자 그릇이라든가 청동 그릇이라든가 뭐 숟가락 이런 유물들을 같이 이제 세트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유물이 이성계가 이제 사리를 봉안했다라는 무슨 어떤 증거가 있었나요? 뭐 명문이라든지 뭐 예, 증거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사리는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사리가 없었는지 중간에 누가 뭐 훔쳐갔는지는 잘 모르죠.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뭘 넣겠죠. 네. 근데 이제 보면 사리기하고 백자 그릇 이런 데 이렇게 안팎을 이렇게 보니까 그릇들이 뭐 곳곳에서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명문 중에 이성계 이름이 보이고 결국 이거를 해석한 이제 학자들이 이거는 뭐 우리가 이성계의 대권 이 출정식이 아니냐 뭐 그런 네. 의식이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가 이제 이성계의 대권 출정식 정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명문에는 어떤 내용이 좀 들어있었나요? 예, 이 듣기는 굉장히 긴데요. 뭐냐면은 분충정란, 광복섭리, 좌명공신, 벽상, 사만, 삼중대신, 수문화시중 이성계라는 라는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삼한국 대부인 강씨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기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고요. 네, 엄청 복잡한데요. 그러면 명문에는 이성계라는 분이랑 또 강씨 분이라는 분이랑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을 세운 분이 이성계고요. 네. 그다음에 강씨는 누구를 얘기했냐면 두 번째 부인인데요. 네. 신덕왕후 나중에 이제 그렇게 작가를 봤는데 신덕왕후 강씨거든요. 이 두 어, 분이 사리장원고를 봉하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앞서 말씀해주신 그 이성계라는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가 엄청 길잖아요. 왜 그렇게 긴가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막 쭉 좋은 말은 다 붙여놓는데요. 네. 이 위화도 회군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걸 예. 하고 나서 고려 말에 이제 정권을 이성계가 잡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왕창왕 다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내세우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왕창왕은 이게 왕씨가 아니다. 신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앞서 방송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우왕 창왕은 왕씨의 씨가 아니고 신돈의 씨, 뭐 신돈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냐면 우왕창왕을 우왕창왕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냥 신우, 신창 이렇게 아주 낮춰버리는데 폄훼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공양왕 같은 경우 또 이성계의 손으로 임금이 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조선에서는 폐가 입진이라 그래서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웠다는 뜻에서 이제 폐가 입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양왕이 자기를 왕위로 이제 등극을 시켰던 이성계한테 엄청난 자기를 내려주면서
그 이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분연히 뭐 이 충을 세우고 난을 바로잡고 이 밝음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섭리를 뭐 해갖고 임금을 이렇게 옆에서 보좌하는 공신이다 이런 식의 어떤 이 수식어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줄 때 구체적으로 이성계의 공로는 어떤 것들로 평가를 받았나요? 그랬으니까 이제 공양한 게 교서가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은 이성계는 명분을 바로잡고 다시 나라를 일으켜 왕실을 재건했다. 그러니까 신씨를 없앴으니까. 예.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이 개국 공신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 벽상 공신이라 그래서 벽에 이렇게 공신의 얼굴을 붙이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걸 그리고 그다음에 부모와 처한테도 자기를 봉하고 자손들한테는 벼슬을 내리고 그다음에 10대 후손까지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를 사면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10대 후손까지 죄를 지어도 사면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 아까 유물에서 또 다른 뭐 명문이 또 나왔었나요? 예, 뭐 여러 명문이 나왔는데요. 뭐 사리기를 같이 제작하고 봉안한 사람들 뭐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학술적으로야 가능한 얘기고 뭐 굳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예. 예,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성계와 이성계 부인 강씨, 그다음에 또 이제 백자 그릇의 앞뒤로 이제 확인되는 명문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또 그 명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금강산 비로봉 살이 안유기라고 시작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민년 5월 그러니까 1391년 5월에 이성계와 이성계 부인 강씨 그다음에 승려 월암 그리고 여러 상류층 여성들이 1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비로봉에 사리정원고를 모시고 미륵의 하생을 기다린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내용이 뭔가 심오한 것 같은데요. 네. 좀 1391년 5월에 이성계와 또 이성계의 부인 강 씨가 10,000명과 함께 미륵의 하생을 기다린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네.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 왜 근데 하필 금강산 비로봉에 사리를 봉안하냐 뭐 이런 것도 예사롭지 않잖아요. 1580m 뭐 하는데. 네, 그러게요. 왜 이성계는 저기 사리를 봉안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실은 이성계가 독실한 불교 신자거든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 무학도사 얘기도 알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도 아주 이제 흥미로운 지시를 내리는데 이 사실 그 부처님의 사리 진신사리가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그 양산 통도사에 있었습니다. 그걸 외구가 막 창고를 하니까 고려 말에 그래서 이제 그 이 진신사리를 개성 송림사로 옮겨 나왔었거든요. 뭐 이런 그 진신사리를 그 두골사리를 가져오라 뭐 이런 명까지 내립니다. 네. 아까 국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리 신앙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성계도 사리 신앙에 좀 심취했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진신사리라는 게 부처님의 분신이고 영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국 가운데 가장 세력이 약했던 신라의 경우 진신사리의 덕을 톡톡히 봤다. 뭐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이 신라가 사리덕을 봤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예, 뭐 이 자장법사라는 분이 저 선덕여왕 때인데요. 이 당나라에서 부처님의 두골 머리하고 어금니 그다음에 사리 백여가를 가져와서 황룡사 구충탑하고 그걸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그리고 태화사 그다음에 양산 통도사 이런 데 이제 나눠서 봉안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삼국 가운데 가장 약했던 신라가 이 불사리의 덕을 봐서 통일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이것이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요, 아까도 좀 궁금한 게 왜 하필 그 금강산에 가서 이렇게 또 사리를 봉안했을까요? 뭐 사실 금강산이 그 고려 불교의 성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 김 기자는 왜 그 금강산에 이 12,000봉이라는 이름이 붙은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노래는 들어봤는데. 금강산 찾아가지고 네. 이게 담무갈 보살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네. 그 12,000제자와 함께 금강산에 들어와서 수행을 했다는 건데요. 네. 이 12,000제자가 봉우리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2,000봉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불교 설한 것 같은데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려를 건국했던 태조 왕건이 바로 이 아까 얘기했던 담무갈 보살의 현신을 이제 꿈에서 목격을 했는지 뭐 했겠죠. 네. 목격을 하고 예를 갖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남을 기념해서 이제 금강산에
정향사라는 절까지 세웁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이성계가 굳이 금강산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사리를 봉안하려고 했던 건 정말 예사롭지 않은 일 같긴 하네요. 그렇죠. 이게 좀 네. 수상하죠. 나도 태조한 것처럼 해봐 뭐 이런 어떤 느낌? 뭐 이런 걸 네네.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명문 중에 미륵의 하생을 기다렸다 이런 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 미륵 신앙이라는 게 이제 늘 천하가 네. 굉장히 어지러울 때는 늘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뭐냐면 도탄에 빠진 민중이 민중을 구원하는 게 이제 미륵불이라고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미륵불이 언젠가 출현한다 이런 그걸 음. 믿는 거죠. 뭐 떠오르는 인물이 궁예가 있는데 궁예도 미륵불을 자처했잖아요. 대표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 미륵 하생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민중이 도탄에 빠질 때 말세에 이제 나타나는데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뭐 구세주의 출현 이런 걸 이제 염원하면서 뭐 그렇습니다. 네. 고려 말에 미륵불을 기다렸다는 뭐 그런 거네요. 그런 그 이 어지러운 세태를 반영하는 말이 있는데 미륵불을 자처하는 인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1382년 우왕 때인데요. 고성 백성 이금이라는 자가 내가 미륵불이요 하고 떠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게 술법을 부리면 풀에 푸른 꽃이 나고 나무에도 곡식 열매가 열린다. 그리고 곡식을 한 번 심으면 두 번 수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3월에 해와 달이 없어질 거다. 이런 거 아주 이 혹세무민을 했는데 네네. 이 그 말을 믿고서 백성들이 다투어서 쌀과 비단 금은보화를 헌납했다는 건데요. 소와 말이 죽어도 먹지 않고 뭐 재물을 모두 남에게 주었다. 뭐 이런 게 이제 고려사 자료에 나옵니다. 네.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그런 말에 이렇게 현혹됐을까 싶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민중의 삶이 늘 뭐 우리가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그 이게 사교, 뭐 이교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늘 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일제 시대 때도 보면은 뭐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 사람의 뇌를 뭐 이렇게 막 먹고 이런 종교도 예.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게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역사책에서 배우거나 뭐 드라마의 배경으로도 많이 다루는데 이 고려 말이라고 하면 정말 좀 혼돈의 시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우 내환이라고 하는 거죠. 네, 외후 내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외우라고 이제 일단 표현을 하게 되면 홍건적의 난도 그렇고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그리고 외구가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1380년 기록을 보면 외선이 500척이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서천 정도 저 충남인데 진포 앞바다에 정박을 해놓고 아주 마음껏 약탈, 방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네. 그 기록에 뭐 남아 있는 걸 좀 보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왜구가 노략질을 했다 뭐 이런 게 좀 나오나요? 이 비참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을이 모조리 불탔고 백성들의 시체가 산과 들판을 덮었다. 그리고 왜구가 노략질한 곡식을 배로 운반했다. 운반하느라고 땅에 떨어진 쌀이 그 한자 두께나 될 정도였다. 하도 많이 해갖고 네. 그리고 포로로 잡은 어린아이까지 모두 죽여서 뭐 시체가 산더미를 이뤘고 가둔 곳마다 피바다를 이루었다. 그리고 2~3살 되는 계집아이를 그 이 잡아서 머리를 깎고 배를 쪼개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그 안에 이제 뭐 쌀과 술을 넣고 그래서 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이런 아주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엄청 끔찍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삼도라 그러면 우리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얘기하거든요. 예. 연애 집안이 텅텅 비었다는데 지금 그 이 김 기자 고향이 그쪽이잖아요. 네. 그 하삼도 쪽이잖아요. 거기도 네네. 뭐 그랬다는 얘기죠. 아우, 진짜 끔찍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외우는 그렇다 치고 국내 사정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예, 그 이 우리가 그 이 조선 중기의 학자인데 권필의 석주집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난이라는 제목의 시거든요. 네. 남들은 송곳 꽂을 땅도 없다지만 나는 본래 꽂을 송곳도 없다오. 뭐 이런 그 네. 뭐 이 시가 나오는데요. 네. 사실 옛 문헌을 보면 이 힘겨운 백성들의 삶을 표현할 땐 늘 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나는 우리가 송곳 꽂을 땅도 없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송곳 꽂을 땅도 없는데 그건커녕 꽂을 송곳도 없다. 뭐 이런 표현이니까 사실은 얼마나 비참한 가난입니까? 네. 고려말 상황이 바로 그런 거죠. 네, 고려 말에 진짜 백성들이 힘든 상황이 진짜 심각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또 어땠나요? 그 사실 그 고려 초기에는 우리가 뭐 얘기 뭐 배우지만 중앙집권적인 토지제도를 갖고 있는 거죠. 처음엔 다 그렇잖아요. 네.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제 관리들한테 등급에 따라 토지를 나눠주고 뭐 이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관리들은 백성들이 그 땅에서 이제 수확하는 그런 곡식을 가지고 세금으로 약간 받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고려 초기 때는 그 제도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별로 없었던 건가요? 아무래도 뭐 처음에는 뭐 나라가 잘 돌아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당대는 이제 관리들한테 주는 땅이 당대만
뭐 허용이 되고 세습이 안 되고 막 그러는 건데 네. 시간이 흐르면 이게 모순이 일어나잖아요. 땅 욕심이 생기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예. 외척이 득세하고 그다음에 또 뭐 무인 정권이 출현하고 또 몽골 침입 이런 거 아주 세상에 어지러운 뭐 이 골치 아픈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고려도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외척이 등장하고 뭐 무인이 득세하고 또 몽골에 또 이렇게 빌붙는 친원파들이 나오고 하면서 네. 이 토지를 이제 서로 독점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권문세가들이 차츰 늘어나면서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꾸 토지를 독점하게 되니까 새롭게 이 관리가 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흔히 신진사대부라는 사람들 줄 토지가 없어지잖아요. 네.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송곳 꽂을 땅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송곳 꽂을 땅도 없다라는 표현을 했을 거고 네. 백성들은 이제 글을 못 쓰지만 꽂을 송곳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이제 말로는. 근데 도대체 그 권력자들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수탈해 간 거예요? 수확량이 한 반 이상은 다 뺏어갔다는 거고요. 네. 이 뭐 경작자는 한 명인데 뺏어가는 뭐 먹는 사람은 2명 이상 뭐 이렇게 돼서 이건 약과라 그러고 너도 나도 토지를 다 뺏어가니까 한 토지에 7, 8명의 그 이 주인이 나타나는 그런 아주 천국을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됐다 그러면서. 네. 농사 짓는 사람 따로 네. 있고 어쨌든 한 땅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경쟁적으로 뜯어갔으니까 백성들 먹을 것 거의 없었겠네요. 이 정도전의 그 조선 경국전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져서 마침내 집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이거를 우리가 유리 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이제 우리가 흔히 그 표현되는 그 문헌에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이제 고려말 상황에서 이제 이성계가 새로 등장을 했는데 이성계 세력은 토지 계획을 단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권문세가가 독점한 토지, 그러니까 사전이죠. 이렇게 뭐 사사로울 사자에다가 네. 혁파를 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성계 세력이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사전에 모든 토지 대장을 모두 불태우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 토지 대장을 불태운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예, 뭐 이 1390년인데요. 그 금강산에 사리를 봉안하기 1년 전 얘기인데 기록을 보면 공전 사전의 장부를 토지 대장을 저작거리에서 모두 불살라 버렸다. 그 불길이 며칠이 가도 사그러지지 않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걸 보고 고문세가들은 토지 대장 불타는 걸 보고 엄청 애석하게 여겼겠네요. 예, 고려 왕은 이제 뭐 내 시기에 그 이 사전의 법이 갑자기 혁파되었구나 뭐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건데요. 네. 이게 사실 고려 왕이 게 기득권 세력의 대표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권문세가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그 수탈의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토지대장 불타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기뻐했겠습니까? 네, 그걸 이제 본 만약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성계를 향해서 뭐 만세라도 불렀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1년 뒤 정도에 이제 과전법이 본격 시행되는데 이게 사실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준 거죠. 그래요. 그럼 일석삼조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좋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권문세가가 독점했던 토지가 다 국가 소유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지겠죠. 세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국가가. 그리고 예. 이 아까 얘기했던 이성계 지지받은 신진 사대부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토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토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이게 과전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전현직 관리들한테 토지를 새롭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일석이조라고 치면 마지막 남은 1조 또 좋아진 건 어떤 거예요? 백성들이죠, 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고려 말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뭐 우리가 뭐 이놈 저놈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세금을 계속 빼앗고 50% 이상 받아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전법에 따르면 10분의 1 정도만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백성들한테는 엄청 고마운 일이죠. 네. 뭐 그렇다고 해도 가저법이라는 것도 완벽한 토지 분배 제도는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완전히 나눠준 건 아니고 그다음에 과전법이 경기도에만 일단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이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고려 말보다는 1만 배의 이 나은 제도다라고 이제 그 정도전은 자평을 합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은 하여튼 이 고려 말의 권문세가들 제기불능 상태에 빠졌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고려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려 법이 무너졌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겠죠. 네. 근데 또 달리 말하면 이 경제적 기반이 좀 부족했던 신진사대부들 입장에서는 아주 힘을 얻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조선 건국의 주체잖아요. 네. 아주 급격하게 힘을 얻었겠죠. 근데 앞서 이제 저희가 아까 금강산에 이성계가 사리기를 묻은 때가 1391년 5월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이 과전법이라는 거를 시행한 것도 1391년 5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시기가 겹치네요. 아주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이 먼저냐? 그냥 네. 5월이라고만 나왔지 며칠이라고는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이 운명의 5월이었다. 우리가 오. 이제 이성계와 조선 개국 세력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명문 기록 중에 아까 이성계를 따라서 1만 명이나 같이 금강산에 갔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성계를 따라간 건 또 좀 의미심장한 일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보게 되면 왕권 교체의 어떤 기운을 얻은 이성계가 무려 1만 명의 지지자를 끌고 금강산행을 결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으로 치면 이성계가 다음 차기 대권 주인공이다 이렇게 스스로 외치려고 뭐 그런 네.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제 공양왕 입장에서는 이성계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좀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모반 대역죄 같이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임금을 무시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 그 이성계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성계가 당시에 전국구 스타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당시 이성계의 그 인기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1380년에 이제 황산대첩이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외국 뭐 외선 500척을 끌고 온 저기 외국의 그 아기발도라고 소년 장사를 네. 뭐 해치우고 그래갖고 대첩을 이루는데 그걸 황산대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약 전 고르적 스타로 이제 부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성계가 개선을 하는데 이색, 권근, 김구용 이런 사람들이 축시를 막 이렇게 막 전하고 최영 장군 같은 경우는 공이 아니었으면 이게 정말 이런 승리를 누가 거두었겠냐라고 눈물까지 흘렸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1388년에 당시에 그 권력을 농단했던 그런 그 부원파 이인임, 임견미, 염흠방 일파를 아주 처단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인기 짱이 된 거죠. 네. 아까 그만 말씀하신 이인임, 뭐 임견미, 염흠방 이런 사람들은 사극에서 아주 악역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그 악역같이 생긴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뭐 매간 매직으로 치부하고 남의 전당을 막 빼앗고 탐욕과 포악을 일삼는 자들이었다 우리가 이제 하니까 네. 이런 자들을 일소를 했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 이성계가 최영과 함께 이들을 처단하니까 백성들이 기뻐서 길 가던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화도 회군을 한 이후에 이제 민심이 급격히 이제 이성계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목자 득국이라고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그것도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 동의가 퍼졌다는 건데 목자라는 게 뭐냐면 나은 목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이으면은 이씨잖아요, 이씨. 예, 그렇네요. 오얀 예. 이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위화도 회군하면서 장마가 엄청나게 있었는데 이성계 군대가 강을 건넌 다음에나 위화도에 물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라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목자득국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래서 목자득국이라는 게 뭐냐면 목자 그러니까 이씨가 득국 나라를 거의 얻는다. 즉 이씨 왕조의 시대가 도래한다. 뭐 이런 뜻이죠. 네. 근데 그 시절에 이성계가 거의 전국구 스타고 뭐 영웅으로 느껴졌을 텐데 이성계가 뭐 이렇게 여기저기 나타나면 얼굴 좀 보려고 뭐 인파가 엄청 몰렸겠어요. 송중기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위화도에서 개경으로 이제 건너오는 연도에 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서경에서 그러니까 평양에서 개경에 이르는 수백 리 사이에 그 이 대소신료 그다음에 개경 사람 이웃골 백성들 해서 술과 음료로 이성계 군대를 영접을 하고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이 어떤 함경도 사람들부터 여진족까지 이 태조 이성계가 군사를 돌이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 앞다퉈서 밤낮으로 달려왔다. 그래서 합류한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 행군 대열에 1000명이 이렇게 같이 합류했다는 얘기네요. 엄청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한류 스타가 이렇게 네. 막 몰려드는 거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성계가 이제 개경 도성으로 들어오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남녀가 앞다투어서 뭐 술과 음료를 가지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군사들 수레를 끌어내서 길을 통하게 하고 노약자들은 또 산에 올라가서 이성계군을 보고 기뻐서 고함을 치고
뭐 뛰고 뭐 그랬다는 거거든요. 네, 진짜 엄청난 팬들인데요. 네. 근데 좀 이게 과장이 섞인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드는데요. 네. 사실 이제 역사는 후에 기록을 하니까 네. 이성계를 좀 전설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이 역성혁명의 명분을 좀 마련하려고 이렇게 좀 과장을 섞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우리도 뭐 보통 보면은 뭐 누구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이 금강산 사리함을 보면은 따라온 지지자가 10,000명이라고 한 표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네. 그런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지지자가 있긴 분명히 많다 이거는 네.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말씀하신 이성계가 금강산에 가서 이 사리봉안 의식을 한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행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대권 우리가 흔히 보면 출정식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새 왕조를 우리가 개창을 하겠다라는 어떤 대권 선언문을 낭독하고 뭐 아주 호기롭게 이렇게 출정식을 거듭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이 이성계한테는 부인이 이 강씨 말고도 또 한 명 더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 사리기에는 강씨 이름만 있었을까요? 요즘 그 여성들이 뭐 보면 아주 놀랄 것 같은데 이성계 부인이 사실 두 분이잖아요. 예. 한 분은 조광지처거든요. 나중에 이제 완을 봤는데 신이 왕후 한씨 네. 그 사이에 자식이 6남 2년대 그 보면은 그 중에 장남이 누구냐면 나는 이 조선 건국을 안 하겠다 고려 신하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해갖고 그 은거를 하다가 이제 술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네. 장남인데 그 장남을 말고 그다음에 둘째가 방과 나중에 정종이 되는 분하고 네. 그다음에 다섯째가 방원이라서 태종이 되는 분이잖아요. 네. 무시무시한 아들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조광지처가 한씨고 한씨 아들들이 그렇게 장성한 아들들이 있는데 왜 한씨 이름을 빼고 강씨 이름을 거기에 새겼을까요? 먼저 이 당대 혼인제도를 보면은 당시 관리들이 서울과 고향에 아내를 한 사람씩 두는 게 관례였다. 이래서 이제 이거를 서울경자하고 고향 향자를 써갖고 경처 향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경처가 좀 더 중요한 점인지 모르겠으나 이성계의 경우에는 그러면 한씨가 향처고 강씨가 경처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경처 네. 그 신덕하고 강씨 집안이 좀 빵빵했거든요. 사실 네. 이성계 같은 경우 함경도 쪽이잖아요. 그래서 빵빵한 가문에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 강 씨의 아버지가 강윤성인데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강윤충, 강윤희 형제인데 이 충해왕하고 공민왕 때 어떻게 보면 재상 권문세가였다는 네.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조선을 개국하는데도 이 강씨의 역할이 적지 않았겠어요. 예, 그 이 여걸이었다는 건데요. 사실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무섭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 조선을 개국하기 전에는 중요한 대소사를 이 강 씨한테 보고를 했다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할 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화도 회군할 때 남은이라는 그 이 신하가 네. 그 태조 이성계를 임금으로 추대할 것을 이제 비밀리에 의논하고 이것을 이방원한테 알렸는데 이방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큰 일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라 그러면서 그걸 미리 강 씨한테 가서 그 아뢰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라를 세울 무렵에는 이 강씨랑 이방원이 동지적 관계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강 씨의 역할이 이방원이 정몽주를 이게 죽이잖아요. 네. 척살을 했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네.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방원이 이 아버지 허락 없이 정몽주를 죽인 거잖아요. 예, 그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몽주를 네.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성계 같은 경우 분기탱천합니다. 우리 가문은 충효로 알려져 있는데 왜 함부로 충신을 죽이냐 너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덕하고 강 씨가 나타나서 정색을 하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은 그러니까 이성 남편이죠. 네. 항상 대장군을 자처하셨으면서 뭘 그렇게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장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심하냐 뭐 이렇게 쏘아붙인 거네요. 사나이가 뭐 그러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뭐 어떤 남편의 흔들리는 마음을 강 씨가 휘어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네. 것 같네요. 근데 결국 강 씨의 아들이 세자자에 오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성계가 조선을 이제 개국을 하고 세자를 지명할 때 네. 그 1순위, 2순위가 누구였겠어요? 결국은 그 이 장성했던 거 신이 왕후 아들, 그러니까 조광지치의 아들이 유력 후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 신하 중에 백응념이라는 공신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시국이 평온할 때는 적장자, 그러니까 장남을 내세우고 네.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공 있는 자를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적장자 아니면 공 있는 자가 이제 세자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건데 어떤 경우든 간에 이 강 씨의 아들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장자라 그러면 사실 그 맏아들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두 번째인 방과, 그러니까 정종이 있고요. 예. 나중에 정종이 되시는 분이고 공 있는 아들이라 그러면 뭐니 해도 이방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자기 그 강씨 아들들은 아니죠. 어리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딱 몰래 듣고 있다가 강 씨가 아이고 하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는 순간 안에 있던 그 백응념, 조준 이런 신하들이 기가 질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 강 씨의 이제 아들인 방석이 세자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 결국 이제 할 수 없이 이 강 씨의 아들인 그것도 막내 아들이거든요. 네. 막내 아들을 또 내세우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파국이 일어나는 거죠. 방언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덕왕후가 돌아가신 게 이제 1396년에 나라를 세우고 1년 뒤에 돌아가시는데 불과 2년 만에 제1차 왕제의 난이 일어나서 그 세자로 책봉된 방석, 그다음에 그 이 첫째 아들 방번 이런 사람들이 비명 행사를 하게 되죠. 네. 결국 한때 나라 세울 때는 동지적 관계였던 이방원과 또 이 강씨 부인이 왕위를 두고는 아주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사이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그 강씨도 이방원이 이제 어렸을 때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거죠. 아, 저 방원이가 내 아들이어야 되는 건데라고 이제 한탄을 했다 그럽니다. 네. 근데 이제 조선 건국과 관련해서 보면 이 신덕 왕후 강씨는 어쨌든 그 나라를 세운데 공을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덕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굉장히 홀대를 받아요. 근데 다만 한 186년이 지내는 그 어떤 선조 때 이런 상소문이 올라옵니다. 뭐냐면 그 신이 왕후 한씨, 이것은 이제 조광지처 한씨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돌아가신 것이 고려 말에 돌아가셨다. 그 이후에 태조를 내조한 분은 결국 강씨뿐이다. 신덕왕후뿐인데 태조도 이 신덕왕후 강씨를 높여서 정식 배우자로 삼았고 태종 이방원이죠. 네. 역시 모후로 삼았는데 누가 우리 신덕왕후를 국모로 보지 않겠냐라고 국모로 봐야 된다.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성계가 금강산 올출봉에 가서 이렇게 사리암에 이제 또 사리암 봉안식을 할 때 또 그 사리암에 신덕왕후 강씨 이름을 넣은 것 자체가 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렇긴 한데요. 사실은 1391년이면은 그 신의왕후 한씨가 시퍼렇게 사했을 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예. 보이지 않는 건 좀 이렇게 우리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좀 납득할 수가 없지 않느냐. 네. 물론 이제 강 씨의 시선이 시퍼렇겠죠. 그 딱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그 신의 왕후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1391년 5월에는 사실 몸이 아파갖고 병석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 4개월 후, 그러니까 9월에 55의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예. 뭔가 몸도 아픈데 이런 상황을 보고 그 금강산에 가지 못한 한 씨의 심정은 참 찢어졌을 것 같기도 하네요. 상상할 수가 있는 건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남편이 네. 다른 부인하고 금강산에 올라갔고 그것도 사리암에 사이좋게 이름을 이렇게 새겼는데 아마 그 소식을 들었으면 더욱더 병이 도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데 이성계도 나쁜 남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좋은 남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그렇죠. 본부인- 지금으로 따지면 아니죠. 예, 본부인 입장에서 보면 또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성계 사리암 이게 이 뭐 벌써 한 80년이 넘었는데요. 그 사리암에 이렇게 새겨진 몇 자의 어떤 그 명문을 보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그 사리암의 사리를 보고서 명문을 보고서 근거로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네. 그런 스토리가 무궁무진한 걸 보면 유물의 어떤 그 명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